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슬롬은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우즈베크족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 소련의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다양한 민족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특히 강제 이주를 겪은 민족들의 문화적 변화에 주목했으며 그들의 언어와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느 날 이슬롬은 타슈켄트의 한 오래된 서점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의 표지는 빛발에 있었고 속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책 속에서 발견한 문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형태였다. 책에 쓰인 글자는 러시아어도 우즈베크어도 아니었으며 그가 알고 있는 아랍 문자나 키릴 문자와도 달랐다. 책의 한쪽 구석에는 희미한 필기체로 고려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한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으며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고려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에서도 고려인에 대한 언급은 단 몇 줄뿐이었고 그의 주변에서 고려인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할 기회도 없었다. 이슬롬은 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슷한 형태의 글자들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였고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책 속의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고려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논문과 기사를 찾아본 결과 고려인들은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려인들은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했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원래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들의 조상들이 사용한 문자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발견한 책 속의 글자가 바로 고려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슬롬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고려인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그의 학교에는 고려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타슈켄트에는 고려인 공동체가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는 고려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접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는 타슈켄트 외곽에 있는 한 고려인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은 오래된 러시아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거리에는 많은 노년층이 거닐고 있었고 간판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로 쓰여 있었다.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고려인들과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다. 그렇게 걷다가 그는 작은 식료품점 앞에서 한 노년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 여인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슬롬은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러시아어로 말을 걸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어로도 짧게 인사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답을 했다. 그는 깜짝 놀라 다시 질문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지만 쓸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특히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말할 수는 있어도 글을 읽거나 쓸 줄은 몰랐다. 이슬롬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발견한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글을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부모님 세대는 한글을 쓸 줄 알았지만 그녀가 어릴 때는 소련의 정책으로 인해 한글 교육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슬롬은 한글이 고려인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고려인들은 한글을 사용했지만 강제 이주 이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서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가 고려인의 주요 언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고려인들이 한글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려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되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 세대 이상이 한글 없이 살아온 상황에서 다시 한글을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 며칠 후 그는 다시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한글을 배우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김순자 할머니는 이슬롬의 설명을 들은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만 자신의 이름을 적어왔던 그녀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슬롬은 작은 노트를 꺼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연필을 들고 서툰 손으로 천천히 따라 적었다. 그녀가 한글로 처음 써본 단어는 바로 자신의 이름, 김순자였다. 그 순간 이슬롬은 확신했다. 한글을 통해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슬롬의 작은 한글 교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김순자 할머니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고려인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고려인 마을에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잊고 살아온 이들은 한글을 다시 배울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한글 수업은 매주 2번 마을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슬롬은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모음과 자음의 조합 원리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어르신들도 몇 번 따라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다. 특히 한글이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큰 감탄을 보였다.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우즈베크어나 러시아어는 한글과 발음 체계가 달랐지만 의외로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옛발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다. 평생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만 표기했던 이름을 한국식 한글로 적었을 때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듯한 감동을 받았다.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어르신들은 오래된 한국 노래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슬롬은 이런 활동이 고려인들에게 단순한 글자 교육을 넘어 문화적 기억을 되살리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다. 한글 수업이 계속되면서 고려인 마을 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와 달리 한글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노년층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족 간의 대화 주제도 점차 변화했다. 한글을 배우고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설명해 주었고 일부 젊은 고려인들은 오히려 조부모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다. 이슬롬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 교육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고려인 사회에서 한국적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한글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하던 중 한 관계자가 방문하여 수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교육 내용이 기존의 공교육 체계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고려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민족주의적 활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슬롬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그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었지만 문화적 정치적 요소가 얽히면서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로 번질 조짐이 보였다.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수강생들은 한글 수업이 중단될 가능성에 크게 실망했다. 그들은 이슬롬에게 어떻게든 수업을 계속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고민 끝에 이슬롬은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한글 교육을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지셔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국가였으며 여러 언어와 문자가 존재했다. 그는 지역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한글이 단순한 특정 민족의 언어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학문적 연구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다행히도 이러한 논리는 일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이들이 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일부는 고려인들이 다시 한국 문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고 어떤 이들은 한글 교육이 고려인 사회의 러시아어나 우즈베크어 사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슬롬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 가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한글을 통해 고려인의 옛 문화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고려인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옛 이야기, 노래, 전통을 한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고려인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려인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와 노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오래된 가족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신이 기억하는 한국 민요의 가사를 불러주었다. 이슬롬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한글로 옮기면서
고려인 사회에 숨겨진 문화적 보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한글을 통해 고려인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이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몇몇 언어학자들은 한글이 고려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슬롬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이슬롬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글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면서 예상치 못한 외부의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려인 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한글 교육이 고려인들의 뿌리를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슬롬은 고민에 빠졌다. 한글 교육이 고려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글 교육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나 고민하는 사이에도 한글을 배우려는 고려인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문화센터가 아닌 개별 가정에서 작은 공부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고 한글을 배운 젊은 고려인들은 노년층을 도와 옛 문헌을 해석하는 작업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라 고려인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글 교육과 고려인 문화 보존 프로젝트가 점점 주목받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과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단순한 한글 학습 모임으로 시작된 이 활동이 점점 커지면서 지역사회와 외부 기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고려인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글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젊은 고려인들까지 한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슬롬은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고려인의 옛 노래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고려인들의 전통적인 민요와 설화들은 한글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려인 사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일부 젊은 고려인들은 조부모님이 들려주던 옛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발이 나타났다. 일부 보수적인 고려인들은 이 움직임이 고려인 사회의 기존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려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며 현지 사회에 적응해왔으며 한글을 다시 배우는 것이 자칫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고려인 지도자들 중 일부는 한글 교육이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고려인들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몇몇 공무원들도 한글 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특정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이 강하게 부각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슬롬이 진행하고 있는 한글 교육이 공교육 시스템과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이슬롬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글 교육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보존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한글이 고려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문화 교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학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한글 교육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려인 사회가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에 적응해왔으며 지금 와서 한글을 다시 배우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일부 젊은 고려인들은 한글보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했으며 한글 교육이 고려인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글 교육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고려인들의 언어 보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글을 활용한 고려인 문화 보존 연구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슬롬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학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는 한국과 협력하여 한글을 활용한 고려인 역사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반대 의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장 큰 위기는 한글 교육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이 개입하면서 발생했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고려인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한글 교육이 고려인 사회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슬롬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글 교육이 단순한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잊혀가는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프로젝트의 초점을 한글 교육 자체보다는 고려인의 전통과 역사 보존에 맞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 다른 소수 민족들과 협력하여 다문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글 교육이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고려인 공동체에서도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슬롬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고 그는 이제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글 교육이 단순한 개인적인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고려인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구 기관과 학계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글을 통한 고려인 정체성 회복이 국제적인 연구 주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커질수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정치 세력의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고려인들이 다시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조성되고 있었다. 이슬롬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사회와의 조화를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 한 가지 중요한 연락이 도착했다. 한국의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것이었다. 연구소는 한글을 활용한 고려인 문화 연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이슬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글 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고려인들에게 잊혀진 역사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었다. 한글을 되찾은 고려인들, 새로운 시작.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국경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고려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김순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이슬롬은 한국 연구소와 협력하여 고려인 역사 보존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아준 희망의 도구다. 이제 고려인의 역사는 잊히지 않는다. 한글로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